네, 옥터디 기초엔 기본생물 11장 세포의 신호교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이제 앞에보다는 조금 더 쉬운 느낌이 날 거예요. 가볍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포의 신호 전달돼 있고 세포 신호 전달 경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세포 표면에서요. 우리 세포가 있으면은 그 표면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세포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과정. 요거를 세포 신호 전달의 경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요거 외에도 요 세포가 이제 신호를 받았을 때 이 신호가 온 출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가까이 있는 이런 세포들이 신호를 이렇게 줬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엄청 멀리 있는 세포에서 어떤 물질이 혈관을 타고 와가지고 이쪽에 신호를 전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번 세포 신호 전달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세포들 간의 연접이라든지 아니면은 세포들 사이에 직접적인 인식 이런 걸 의미해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은 세포 연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캐드에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다 합쳐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당이랑 셀렉틴을 이용해가지고 한쪽 세포인 당이 있고 한쪽 세포인 셀렉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간 인식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 앞에서 인테그린 배웠죠. 자, 인테그린은 이뮤노 글로불린이 또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근거리 신호 전달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차이를 잘 보세요. 지금 여기는 직접적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두 세포들이 직접적으로 붙어가지고 신호 전달한 거고요. 근거리 신호 전달은 조금 가까운 거리입니다. 직접적 붙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얘들이 어떻게 신호 전달하냐면은 성장인자와 같은 물질을 이렇게 분비해가지고 아주 가까운 거리니까 확산해서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자, 아니면은 시냅스라는 게 우리 이제 신경계 배울 건데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다른 시냅스 신경세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이렇게 막 퍼뜨립니다. 그러면은 요 아주 좁은 틈으로 이 신경전달 물질들이 확산돼 가지고 여기 수용체에 붙게 됩니다. 자, 요 길이가 얼마나 작냐면은 한 20에서 40 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 왜요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엄청 좁구나 요 정도 느낌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거리가 이제 근거리 신호 전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이제 성장인자 시냅스 신호 전달 이런 거고요. 근거리 신호 전달 중에 측분비와 자가분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측분비는 뭐냐면 방금 설명드린 요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바로 옆으로 이렇게 분비를 하는 게 측분비고요. 자, 자가분비는 말 그대로 이렇게 분비한 놈들을 자기가 다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분비한 신호 전달 물질을 자기가 인식하는 거죠. 요거를 자가분비 오토크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멀리 원거리 신호 전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설명드린 이런 거예요. 아주 먼 거리에 있는데 얘들이 혈관을 따라 가지고 다른 세포까지 전달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호르몬이 있죠. 호르몬 앞으로 H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은 내분비 신호 전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호르몬들은 다른 말로 엔도크린 시그널링 이렇게 불러요. 엔도크린 신호 전달 시그널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 세포가 호르몬을 혈관으로 분비해가지고 다른 표적 세포들에게 호르몬을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요거를 원거리 신호 전달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직접 접촉, 근거리, 원거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가지고 표적 세포에서 신호 전달 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적 세포에서 신호 전달 단계는 수용, 전달, 반응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수용은 말 그대로 세포 신호 물질이 세포 표면이나 아니면은 세포, 제가 계속 막에 이렇게 수용체를 그렸지만 내부에 수용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산돼서 들어오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작용하는 과정을 수용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전달 트랜스덕션입니다. 전달은 수용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를 세포 내에서 반응을 야기하는 물질로 바꾸게 됩니다. 다른 물질로 이제 바꾸게 돼요. 그래서 변환된 신호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전달되면서 더 큰 신호로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증폭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밑으로 전달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얘가 이렇게 전달을 했죠. 그러면은 얘는 한 번에 10배 얘 하나가 붙으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전달하면은 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엄청 빠르게 10번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얘들이 다른 물질로 바뀌었죠. 다른 물질 바뀐 게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10배로 증가한 애들이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까지 또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10배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얘는 100배가 지금 얘 하나로 증가한 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전달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응, 리스폰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폭된 물질들이 어떻게 하느냐. 최종적으로 뭔가 반응을 이끌어내야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DNA 같은 데 가가지고 얘들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DNA 전사량을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단백질을 억제를 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다른 단백질들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신호가 증폭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세포질 내에서 지금 다른 단백질들의 반응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얘들이 얘를 인산화하고 얘가 또 얘를 인산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반응이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신호가 전달되고 증폭되는 과정은 그냥 전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굳이 구분은 안 지어도 돼요. 굳이 구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거는 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시 요 반응으로 돌아와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사인자로 작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전자의 전사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이런 효소 활성들이 막 변하기도 하겠죠. 아니면은 세포가 분열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이 세포가 바깥으로 다른 물질을 분비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단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요 수용 단계입니다. 자, 수용에 먼저 리간드라고 나와 있네요. 자, 수용은 신호 물질이 이제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해가지고 수용체의 구조적 결합을 일으키는 것을 수용이라 그래요. 뭐가 있을 때 이렇게 수용체가 있으면은 요 리간드가 수용체에 붙게 됩니다. 즉 수용체에 붙는 물질을 신호 물질을 리간드다 합니다. 여기 있죠.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물질. 그래서 얘들이 붙게 되면은 요 수용체가 처음에 이렇게 만약에 있었다, 이런 물질이 들어왔다 라고 딱 붙으면은 얘들 구조가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냥 추상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바뀌면서 이쁘게 요렇게 수용체 모양이 바뀌면서 내부로 신호 전달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용체들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용체 종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크게 얘들은 세포막 수용체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세포질에 있는 핵 수용체 혹은 세포질 수용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포막 수용체 보도록 할게요. 자, G 단백질 결합 수용체, 우리 앞에서 GPCR이라 해가지고 제가 잠깐 언급드렸죠.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알파 헬릭스 구조가 7번 막을 관통하는 막 관통 수용체다.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끝에 얘들이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면 이쪽에 수용체 부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G 단백을 인식하는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G 단백질은 M 말단이 이쪽에 리간드 결합 부위, 즉 세포 바깥쪽에 있고요. 이렇게 막을 관통하게 되고 안쪽으로 세포질 쪽으로 C 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퉁쳐서 이렇게 GPCR 이렇게 불렀지만은 세포에는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GPCR 있습니다. 뭐 나중에 다 배울 거지만 뭐 GS, GQ, 뭐 GI, 그 다음에 뭐 GOLF 등등 엄청 많은 G 단백질 종류가 있고, 자, 얘들을 세포막에는 여러 종류를 다 발현하고 있을 수 있어요. 보통 뭐 이런 거는 이제 후각 세포에 이제 발현이 되긴 하지만은 요 세 종류를 뭐 다 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요 개념을 모르고 한 세포에는 하나만 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오 개념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알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신호물질 결합 부위와 여러 G 단백질을 인식하는 부위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 단백질 결합 수용체는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생긴 것처럼 이렇게 7번 막을 관통하는 알파 나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 및 결합 부위를 결정하는 고리 부분, 즉 요 부위들 요런 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G 단백 수용체는 에피네프린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직 에피네프린은 뭔지 안 배웠기 때문에요.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콜레라 100일에 되어 있는데, 자, 콜레라나 100일에는 질병 이름이죠. 그래서 이 G 단백질 기능을 저해하는 독소를 분비하는 뭐 콜레라 아니면은 100일의 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박테리아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아주 전공이나 뭐 미생물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G 단백질 결합 수용체 신호 전달 과정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뭐 줄줄줄 써있지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1번 봅시다. 막의 세포질 쪽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던 G 단백질은 분자 스위치 같은 기능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얘 말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G 단백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GPCR 이렇게 표현하고 수용체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얘들이 약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분자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GTP와 GDP를 번갈아 가면서 익스체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를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들은 불활성화 상태예요. 자, 하지만 신호물질이 G 단백질 결합 수용체 세포 바깥면에 결합하면 수용체가 활성화된다. 자, 여기에 리간드가 이제 붙게 되면 아까 에피네프린 같은 애들이 에피네프린 수용체인 GPCR에 붙게 되면은 얘 수용체 모양이 이제 구조가 살짝 바뀌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수용체 세포질 쪽에 붙어 있던 요 G 단백질의 GDP가 교환되는 거예요. 인산화되는 게 아닙니다. 교환돼요. GDP가 여기 붙으면서 얘는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G 단백질은 지금 GTP가 붙은 상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G 단백질은 다시 활성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G 단백질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단계 효소에 결합해가지고 그 구조와 활성의 변화를 야기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G 단백질이 이제 살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다른 데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효소들, 자, 이따 뒤에서 배울 겁니다. 다른 효소들에 붙어가지고 얘들의 활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이 효소들이 세포의 반응을 유도하게 되죠. 자, 하지만 효소와 단백질의 변화는 일시적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 G 단백질은요 GTPase 활성을 가집니다. 제가 보통 그냥 요 뒤에 ase 붙이면은 분해 요소다 이렇게 말했죠. ATPase처럼. 자, 그래서 GTP를 분해하는 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붙어있던 GTP에 이번에는 얘들을 GDP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얘들을 가수분해합니다. GTP를 가수분해해가지고 다시 GDP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불활성 형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걔들은 여기 GPCR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GTPase 활성 때문에 효소와 단백질 변화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막 수용체 중에서 이제 GPCR 하나 알아본 거고요. 또 다른 수용체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수용체, 즉 리셉터 티로신 카이네이즈 줄여가지고 RTK 이럴 거예요. 자, RTK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일단 카이네이즈는 뭐 앞에서 계속 말했지만은 인산기를 전달하는 촉매 작용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RTK들은 자, 제가 잠깐 구조를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자, 요게 하나입니다. 요게 하나고, 자, 얘들 또 비슷하게 생긴 놈이 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세포질 부분에 이제 ATP에서 인산기를 떼다가 서로 다른 단백질 자리에 티로신을 가지고 있어요. 티로신은 R그룹의 OH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렇게 OH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인산기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O에다가 인산기, 얘도 O에다가 인산기 이렇게 가지면서 서로 근접하게 돼요.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다이머 이합체 혹은 이중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산화를 시켜줬죠. 자,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트랜스 오토 포스포릴레이션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 과정을 트랜스 오토 포스포릴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반응을 어떻게 이끌었다? 지금 요 위에 리간드가 이렇게 얹힘으로 인해 가지고 얘들 둘이 이렇게 서로 가까이 붙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산화를 시켜줬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들이 지금 인산기가 제가 하나만 그랬지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인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에 도킹 단백질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제 인산한 거를 인식해가지고 가까이 몰려와가지고 탁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킹 단백질이 붙기 때문에 요 부위를 도킹 사이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토익은 뭐 거의 다 만점이실 테니까 도킹 뜻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복합체를 하나 형성을 해요. 그리고 얘가 도킹 단백질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다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또 다른 단백질들이 막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은 단백질들에 의해 가지고 밑으로 신호 전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방금 말한 게 요겁니다. 1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 경로와 세포의 반응을 활성화, 서로 다른 이런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 암의 원인이 다 돼 있는데 얘 자체가 원인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신호 물질의 결합이 없는 상황에서 활성을 띠는 비정상적인 RTK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놈들은 그냥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인산화를 하면서 계속 세포 신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암이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티로신 인산화 수용체의 신호 전달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방금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불활성화 단위체로 이렇게 얘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수용체가 붙는 바깥쪽 결합 부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관통의 알파 나선을 가지고 있는 부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티로신이 붙어 있는 꼬리
이렇게 불활성화 단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제 생장인자 같이 이제 신호 전달 물질이 탁 붙었다 그러면은 수용체 단위체가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오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산화를 시켜주면서 이합체를 형성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 인산화 어디서 왔다? ATP 유래입니다. 서로 인산화를 각각 다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용체 단백질이 완전히 활성화되면서 세포 내에 이제 전달 단백질이 활성화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용이 일어난다. 요겁니다. 그래서 했던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 설명해서 그냥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온 통로 수용체 봅시다. 이온 통로 수용체는 뭐 비슷해요. 세포 막이 있는데, 자, 이 통로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통로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뭔가 또 붙을 수 있는 수용체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수용체가 붙으면은 얘들이 이 수용체 구조를 이제 딱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멍 모양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다른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모양을 바꿔줍니다. 주로 통과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아니면 칼륨, 아니면 칼슘, 아니면은 염소 이런 놈들이 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애들은 뭐 나트륨이나 포타슘 같은 거 주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뭐 NMDA 수용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뭐 칼슘이나 나트륨 같은 거 주로 통과시키고, 아니면은 뭐 가바 A 수용체 이런 애들은 염소를 통과시킵니다. 자, 앞으로 많이 듣게 될 수용체 이름인데 지금은 제가 잠깐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뒤에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혀있는 그대로예요. 자, 얘들은 리간드 개폐성 이온 통로, 리간드에 의해 가지고 요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체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통로로 작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 수용체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딱 다음으로 인해 가지고 뚜껑이 뭐 열리던지 아니면은 요 포어가 모양이 바뀌던지 해가지고 통로로 작용할 수 있게 되고, 자, 요 리간드가 붙어야 무조건 열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붙어가지고 오히려 닫힐 수도 있어요. 열리거나 닫힐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요 이온들의 흐름을 일으키거나 혹은 닫히면은 방해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계에서 이제 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까 가바 같은 거 일단 요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포막에만 수용체가 있는 거 아니랬죠. 세포질이나 핵 속에도 수용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세포 내 수용체 단백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표적 세포의 세포질 혹은 핵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쪽에 핵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물질들이, 리간드 물질들이 확산돼 가지고 세포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주로 소수성 분자 혹은 크기가 작은 물질들 이런 애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리간드들이 수용체 거나 혹은 핵까지 들어갑니다. 자, 핵에서 이렇게 붙거나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얘들이 다시 핵으로 들어가는, 핵이 있는 애들은 원래 핵이 있으니까 여기서 DNA에 붙어가지고 전사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거나 억제하거나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포질에 붙는 리간드도 있고요, 핵에서 붙는 리간드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구분을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코티솔. 자, 코티솔이라 하면 사람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말해요. 뒤에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알도스테론. 얘들은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의 한 종류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의 한 종류입니다. 요새 테토남 그러죠. 그 한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노, 일산화 질소.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구아닐릴 사이클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걔도 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햄기는 철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철에 얘들이 붙게 됩니다. 구아닐릴 사이클레이즈의 햄기, 철에 결합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주로 세포질에서 세포질 수용체에 작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 핵 내에 작용하는 애들 있습니다. 핵 내에 작용하는 애들은 자,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의 한 종류, 아니면은 뭐 프로게스테론 이런 여성 호르몬들,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 아니면은 뭐 비타민 D 이런 애들은 핵 내 수용체입니다. 감을 좀 잡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전달 과정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전달 과정은 이 신호의 전달 단계로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가지고 신호가 증폭되거나 분기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단계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냥 하나가 하나로 전달하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조절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얘를 끊게 되면은 자, 뒤에 확산되는 거를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인산화 연쇄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단백질 인산화, 탈인산화 이 두 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인산화 효소가 연쇄적 반응을 해가지고 신호를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인산화나 탈인산화 시스템은 분자 스위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그 티로신 인산화 수용체 RTK에서 신호 전달할 때 생장인자가 작용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OH기에 인산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쪽에 OH기를 ATP를 이용해가지고 인산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산화를 시켜주는 효소들을 카이네이즈, 키나제 이렇게 말하고요. 단백질 인산화 효소라 합니다. 자, 반대로 떼주는 놈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에서 인산기를 떼주는 놈들은 포스파타제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 탈인산화 효소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들을 인산화를 시켜주던가 혹은 얘들을 떼주던가 하면서 연쇄 반응을 조절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가지고 2차 신호전달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차 신호전달자는 이 신호전달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중에 비단백질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그냥 총칭해가지고 2차 신호전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되게 작은 비단백질 수용성 분자 혹은 이온 칼슘 같은 거 이런 애들로 세포 내 확산해가지고 얘들이 신호전달에 관여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고리형 유클리오티드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사이클릭 AMP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고리형 AMP, 자, 사이클릭 줄여서 그냥 CAMP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얘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ATP가 있을 때요. 자, 여기 OH가 있고 OH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1, 2, 3번 여기에 있는 수상기, 자, 이거를 여기에 다시 인산 결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얘들이 여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가 끊어지고요, 얘랑 얘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이클릭 AMP 이러는 거예요. 두 개가 떨어지고 AMP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를 3번에 있던 하이드록시기가 공격을 해가지고 사이클릭 AM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얘들이 이제 사이클릭 AMP라는 분자인데 얘들은 pKa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자, pKa는 프로테인 키나제 A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이렇게 부릅니다. 사이클릭 AMP 의존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이게 pKa의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사이클릭 AMP를 만나게 되면은 붙어가지고 얘들이 어떤 활성을 가진다? 카이네이즈 활성을 가져가지고 다른 단백질들을 인산화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신호전달자로서 신호반응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G 단백질 신호전달 경로에서 2차 신화전달자로서 사이클 AMP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요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 앞에 콜레라 독소 잠깐 언급을 했었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콜레라 독소가 세포막에서 자극을 하게 되면은 세포막에 있던 G 단백질의 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G 단백질 끝에 이제 GDP가 GTP로 전환되면서 이 G 단백질이 활성을 가지게 되고 걔들이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이클릭 AMP 양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방금 위에서 배운 요 pKa가 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 pK는 다시 무슨 짓을 하느냐, 여러 단백질들을 인산화하는데, 자, 그 중에서 CFTR이라고 하는 채널을 인산화시켜주게 됩니다.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염소 채널이에요. 세포막에 염소가 통과할 수 있는 염소 채널입니다. 자, 그럼 얘들이 막 인산화로 활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염소 이온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세포 질 쪽에 농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 즉 얘가 열리면은 확산해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자, 여기가 세포 질 쪽이고, 자, 여기가 우리 장의 내강입니다. 자, 장의 내강이라 하면은 우리 장은 이렇게 길게 호수처럼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 호수 안쪽, 이쪽을 내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고 이쪽으로 염소 이온을 막 분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물질들이 분비가 되니까 물도 따라가지고 밖으로 삼투해가지고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염소 이온과 물들이 지금 분비가 과다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들을 해가지고 장 속이에요. 지금 장 속에 얘들이 막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뭐다? 음식물과 함께 지나가면은 결국은 설사가 된다. 자, 그래서 콜레라 독소가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이클릭 AMP 배웠고요. 지금 제목 자체가 고리형 뉴클리오타이드죠. 그래서 한 종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GMP 봅시다. 사이클릭 GMP.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그냥 G가 달려있는 놈입니다. 얘들은 주로 어디 작용하냐면요, 2차 전달자로 사이클릭 GMP는 그 동맥이 있을 때, 동맥 혈관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동맥이 있으면은 그 바깥쪽에 이제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육들이 붙어 있게 되는데 이 근육들을 이완시켜 주게 됩니다. 사이클릭 GMP가 요 근육에 지금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이완해요. 그러면은 혈관이 어떻게 되느냐, 자,
꽉 얘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동맥도 꽉 조이겠죠. 하지만 얘들이 이완해가지고 풀어주게 되면은 동맥도 확장을 하게 될 겁니다. 바깥으로 아유 살겠다 하면서 숨을 쉬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동맥이 확장되면서 피가 더 많이 흐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의 지금 혈관의 부피도 살짝 증가를 하겠죠. 자, 얘를 어디에 쓰느냐? 그래서 사실 비아그라 있죠. 비아그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아그라라는 약이 있습니다. 자, 얘가 요 사이클릭 GMP가 원래 분해가 돼요. 얘들이 고리가 분해가 되는데 이 분해를 막는 약입니다. 이 분해를 PDE5라고 하는 효소가 사이클릭 GMP를 분해해가지고 GMP로 돌리는데 그거를 비아그라가 억제를 해요. 그러면은 얘들이 계속 남아있겠죠. 그러면서 혈관이 계속 확장을 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원래 무슨 약으로 썼냐면은 심장 협심증 약으로 썼어요. 그래갖고 심장 통증이 왔을 때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통증이 오면은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약으로 썼는데 이게 부작용이 이제 보니까 남성의 발기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성의 발기도 왜 일어나냐면은 그 속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기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약물로 개발을 한 거죠. 자, 이런 거를 드러그 리포지셔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쓰던 약물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거를 드러그 리포지션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2차 신호 전달자 이렇게 고리형 뉴클레오티드 배웠고요. 그 다음 칼슘과 IP3 얘도 봅시다. 자, 얘들도 지금 번호는 얘랑 지금 따로 있긴 한데 칼슘 이온하고 IP3 역시 2차 신호 전달자의 한 종류입니다. 일단 그렇게 외우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2차 신호 전달자 정의 자체가 신호 전달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단백질 물질을 다 부른다 했죠. 그래서 칼슘 단백질 아니죠. 그 다음에 이노시톨 3인산 얘도 단백질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2차 신호 전달자예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칼슘 이온의 항상성 더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서 몇 번 또 설명을 드렸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포체나 미토콘드리아로 칼슘을 계속 펌핑해가지고 세포질에서는 칼슘 이온 농도를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쪽으로 칼슘을 일부러 펌핑해가지고 밀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칼슘 통로가 열렸다. 그러면서 칼슘이 후루룩 들어왔다. 혹은 여기도 칼슘 통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칼슘이 후루룩 빠져나갔다. 자, 그럼 세포질에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칼슘에 의해 가지고 뭐 근육세포가 수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포 분열 같은 다양한 반응들이 칼슘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뭐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칼모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어요. 자, CAM 이렇게 쓰는데 칼모듈린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백질과 칼슘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근육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평활근이라 칩시다. 자, 근육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심장근, 평활근, 골격근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평활근이라 칠게요. 자, 근육 종류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만 보세요. 만약에 평활근에서 칼슘이 칼모듈린 단백질에 붙었다. 자, 이러면은 이 칼슘 칼모듈린 복합체는 미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줄여가지고 MLCK 이렇게 부르거든요. 미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 약자예요. 자, 카이네이즈죠.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물질을 인산화시킵니다. 누구를 인산화시키냐면은 미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인산화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이 미오신 잠깐 제가 그린 적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오신이 인산화되면은 얘들이 어떻게 나중에 이제 액틴에 붙어가지고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T는 이렇게 두 가닥이 꼬여 있죠. 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평활근의 수축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이건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저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맛보기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칼슘과 IP3에 의한 신호전달 과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몇몇 성장 인자나 아니면 뭐 호르몬 같은 게 G 단백질 결합 수용체 즉 GPCR에 리간드로 붙었다. 토막이 있고 리간드로 붙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 G 단백질이 원래 붙어 있죠.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된다? P로 교환이 된다. P가 GTP로 교환이 된다. 그러면은 얘들이 사실 여러 서브 유닛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그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우고 하여튼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PLC라고 하는 포스포리파제 C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즉 인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C타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C타입이니까 A타입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건 나중에 이제 심화과정 혹은 전공 심화과정에서 배울 거고요. 지금은 일단 PLC만 좀 외워놓읍시다. 자, 그러면은 PLC가 어떻게 하느냐. 자, 세포막에는요
자, 이 세포막에는 PIP2라고 하는 놈이 박혀 있습니다. 풀네임까지는 안 물어볼 거예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4,5 비스포스페이트 약자인데 이게 비스 뜻이고요. 몰라도 됩니다. 풀네임은. 하여튼 얘들이 한 세포막의 한 1% 정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다리 두 개에다가 머리에다가 끄트머리에 이제 IP3가 달려있는 구조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럼 얘들이 여기를 이제 끊어주는 겁니다. 자, 끊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결합 부위가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부위가 다시 떨어진 분자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자, 요 부위를 DAG 즉 다이아실글리세롤 얘들이 남아있게 되고요. 자, 떨어진 놈은 IP3 즉 이노시톨 자 3이죠. 145입니다. 145 세기제 얘가 이제 트리포스페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요 부위에. 그래서 IP3 이렇게 부르는데 뭐 풀네임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얘랑 얘로 쪼개진다만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IP3 역할이 중요해요. DH는 막에 남아있고 IP3는 세포질에 이제 퍼지면서 얘들이 2차 신호전달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무슨 작용을 하느냐, 아까 우리 소포체 그렸죠. 여기 소포체 그렸는데 이런 소포체에다가 뭐가 있냐면은 얘들 수용체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IP3가 여기 딱 붙어요. 그러면은 얘가 IP3 개폐성 칼슘 통로입니다. 그래서 칼슘 통로가 열리면서 소포체 칼슘이 세포질로 쭉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위에 우리 칼모듈린 배웠죠? 칼슘이 칼모듈린 단백질과 결합해가지고 복합체를 만든 다음에 아까 예를 들어서 봤던 이런 과정 혹은 다른 과정들, 다른 효소 활성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물질의 분비작용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DH도 그냥 여기서 하고 넘어갈게요. DH도 사실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DH도 무슨 짓을 하냐면은 PKC 즉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요 C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있어야 즉 IP3 해가지고 칼슘이 나왔죠. 얘들이 있어야 주로 활성을 띠기 때문에 PKC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카이네이즈인데 누구를 인산화시키냐면은 주로 세린, 트레오닌 장기를 인산화시키게 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 중에서 세린이나 트레오닌 부위를 인산화시키는 단백질이다. 효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사실 칼슘이 필요하다 했지만은 요 PKC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사실 칼슘이 필요 없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DH도 필요 없이 활성화되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캠벨 수준에서는 자, DH와 칼슘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린, 트레오닌 인산화가 일어나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인산화 연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전달 과정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반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반응 살펴봅시다. 다 앞에서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반응이란 세포 신호 전달에 의해 가지고 세포질의 효소 활성이나 전사가 조절되는 거 이런 걸 다 반응이라 하고요. 자,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핵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 세포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핵에서 반응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고요. 자, 세포질에서 반응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호의 증폭 이런 게 있다 했죠. 자,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G 단백질에 작용을 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G 단백질이 작용을 해가지고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중개 물질들이 활성화되게 되는데 자, 하나의 수용체 단백질은요. 자, 여기에 만약에 리간드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GTP가 붙어갖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이 붙어가지고 또 활성화돼가지고 떨어지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얘들이 지금 하나의 수용체에서 즉 하나의 리간드가 하나의 수용체를 자극해가지고 100개 정도의 G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었죠. 자, 그러면은 다시 그 다음 단계도 여러 가지 분자들이 기질에 한 10배에서 100배 가까이 활성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간단한 호르몬 신호작용을 증폭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에피네프린 한 분자로 최종적으로 글리코겐 가인산분해 요소가 약 10의 6승계 정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하나의 글리코겐에 작용을 하겠죠. 글리코겐 기억나시죠? 포도당이 이렇게 뭉쳐있던 덩어리였습니다. 여기에 작용을 해가지고 글리코겐 가인산분해 요소니까 글리코겐을 끊어주겠죠. 그러면서 몇 개? 약 10의 8승계의 포도당 1인산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글리코겐은
가인산분해 요소로 인산기를 붙이면서 얘들을 끊어줬습니다. 자, 왜 그런지 요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얘들을 그냥 다 끊어가지고요, 포도당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이거 차이 나시죠? 포도당으로 만든 것과 포도당에 인산기를 지금 붙여놓은 것 차이입니다. 만약에 인산기를 안 붙이고 포도당으로 만들면은, 자, 다시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헥소키나제가 한 번 더 포도당을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요 단계에서 글리코겐 가인산분해 요소가 한 번에 그냥 인산기를 붙여주게 되면은 얘들은 ATP 사용 없이 여기서 뮤타제가 인산기 위치만 1번에서 6번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바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G6P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 헥소키나제는 ATP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단계에는 그냥 인산을 넣어주면서 끊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TP를 한 분자 아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참고로 포도당에서 왜 G6P로 바꾸냐면요, 세포 내에 포도당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포도당과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는 다른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도당 농도가 세포질 내에서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계속해서 포도당이 세포질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농처에서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G6P로 바꿔주는데 굳이 ATP를 들이지 않고 글리코겐 가인산분해 요소가 끊어주게 되면은 뮤타제로 그냥 바로 G6P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신호 전달의 종료 봅시다. 자, 이렇게 신호 전달이 막 증폭돼가지고 이거를 캐스케이드 작용 이렇게 말하거든요. 폭포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작용이 이제 끝나야겠죠. 계속 일어나면 안 될 겁니다. 반응이. 그래서 어떻게 끝내느냐. 자, 앞에서 이거는 다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GTPase 있네요. 자, 얘들은 G 단백질에 붙어 있던 요 GTP를 분해해가지고 이제 GDP로 만들어서 요 G 단백질을 불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인산 디에스테르 가수분해 요소.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NO 말하면서 PDE 얘기했습니다. 얘입니다.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약자예요. 자, 그래서 얘들은 사이클릭 AMP 같은 거 혹은 사이클릭 GMP 같은 거 고리를 끊어가지고 AMP나 GMP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자, 사이클릭이 없어졌기 때문에 얘는 2차 전달자로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 탈인산화요소. 앞에서 말했죠. 인산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인산화 됐을 때 활성형을 띠고 있던 단백질들이 포스파테이즈에 해가지고 인산기가 제거되면은 단백질이 불활성화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칼슘도 2차 전달자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소포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칼슘 펌프를 작동해가지고 세포질 칼슘을 흡수를 해버리면은 칼슘 농도가 줄어드니까 반응이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포 신호 전달의 특징 봅시다. 자, 먼저 세포 종류에 따른 다른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간세포가 있을 수 있고요, 심장세포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모든 세포들은 각각 비슷한 수용체들을 다 발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얘도 GPCR, 얘도 GPCR, 혹은 얘도 에피네프린 수용체, 얘도 에피네프린 수용체 다 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 종류에 따라 다른 반응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포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리간드가 이렇게 왔어요. 자, 하지만은 이 수용체 단백질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밑에 신호전달 단백질들이 다르다든지 혹은 반응하는 단백질들의 조합이 다르다든지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조직에 있는 세포 종류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똑같은 리간드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간세포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자극이 왔다 칩시다. 자, 에피네프린 이 자극이 오게 되면은 얘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하게 돼요. 신호가 오게 되면은 내부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심장에 에피네프린이 자극이 오게 되면은 이 수용체 종류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밑에 하위 과정들이 다르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심장에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게 돼요. 똑같은 에피네프린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세포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낸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신호 전달의 효율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골격 단백질 그리고 중계 단백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골격 단백질은 제가 앞에서 RTK 잠깐 얘기 드릴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인산화 부위가 있으면은 자, 여기에 도킹 단백질들이 붙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얘가 골격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골격 단백질들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특정한 막 수용체랑 그 다음에 다른 단백질 인산화 효소들이 막 동시에 결합할 수 있어요. 동시에 막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신호 전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붙어있는 이런 단백질들을 뭐라 하냐면은 중계 단백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호 전달 경로의 분지점이나 교차점에서 작용을 하는 단백질들,
얘들이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단백질 신호들을 뭐 인산화 시켜준다든지 이런 애들을 중계 단백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전공에서 뭐 사실 나올 법한 내용이긴 한데 그냥 여기서 하고 넘어갈게요. 비스코트 알드리치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WAS 이렇게 부르는데 비스코트 알드리치 신드롬 증후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은 자, 중계 단백질 하나가 결핍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가 하나가 유전적 이상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하여튼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은 이 중계 단백질들이 아까 말했지만은 여러 분지점이나 교차점에 작용해요. 그러면은 얘들이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하나가 잘못됐지만은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백혈병, 출혈, 감염, 습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WAS 단백질이 세포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미세 골격의 미세 섬유, 그 다음에 면역세포 증식 조절 경로 이런 거를 담당하는 요소들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뭐가 있을 때 요 밑에 미세 섬유라든지 아니면은 얘들이 분해하는 증식 이런 거를 조절하는 애들인데 이 단백질이 없어지게 되면은 포골격이 적절하게 형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에서 출혈, 감염, 습진 혹은 백혈병까지 얘는 면역세포랑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백혈병 자체가 백혈구가 막 증식하는 질병인데 면역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종양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저하되고 그 다음에 만성 면역이 활성화되면서 골수에서 조혈세포가 이제 악성 증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편입에서 이런 거 잘 물어봐요. 이런 신드롬들이 있을 때 얘 유전이 어떤 염색체 연관 유전이야 이런 거 물어봅니다. 나중에 유전학 하면 배우겠지만은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얘들은 참고로 그냥 미리 알아두세요. X 연관 유전입니다. 이런 걸 물어봐요. 이런 걸 사실 편입에서 얘가 뭐냐, 얘로 이런 질병이 일어난다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는 X 연관 유전자이다 이런 걸 막 물어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이제 완전 좀 다른 분위기로 에이포프토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포프토시스는 적어놨듯이 세포 예정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세포가 그대로 죽게 되면은 그 세포 안에 이제 라이소자인 같이 다른 성분들이 주위로 막 퍼져나가겠죠. 안 좋은 성분들이 막 퍼져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 있던 세포가 괜히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다. 감염되거나 손상을 받아가지고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핵 내에 있던 DNA들은 그냥 자기들이 뚝뚝뚝 끊어져가지고 절단되고요. 이 세포 내에 있던 이 다양한 소기관들, 그 다음에 세포질 성분들도 막 조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세포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수축을 하기 시작. 그러면서 얘들이 수포처럼 뽀글뽀글하게 막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제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잠깐 이런 식으로 뽀글뽀글하면서 세포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이어가지고 소낭화 이렇게 되거든요. 소낭화 되면은 나중에 식세포들이 와가지고 얘들을 꿀떡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주위로 나쁜 물질들이 퍼지지 않게 포가 스스로 자살을 택하는 거를 에이포프토시스, 세포 예정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예정사 신호는요, 외부에서 너 죽어라 하고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아이고 나는 죽어야겠다 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주는 건 누가 주냐면은 면역세포들, 너 암이지 이러면서, 아니면 너 바이러스 감염됐지 이러면서 죽어버려 하면서 그렇게 에이포프토시스 신호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안에서 아까 DNA가 손상됐다 이러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기가 어렵구나 하면서 스스로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세포 사멸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방금 설명한 요거예요. 요거를 제가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예쁜 꼬마 선충의 에이포프토시스 나와 있네요. 자, 예쁜 꼬마 선충은 말 그대로 선충입니다. 선충 벌레예요. 벌레인데 세포수가 아주 작아요. 한 1000개 정도 되는 세포를 가지는 아주 작은 벌레를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고, 세포수가 작다 보니까 생물에 얘들이 세포가 다 분열해봐야 1000개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과정 중에 연구하기 위해서 이 예쁜 꼬마 선충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생 과정 중에 얘들은 약 131번의 자살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들이 아주 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만약에 이런 죽어라 하는 죽음 신호가 없으면은 보통 상황이겠죠. 그럴 때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내막과 외막으로 원래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외막에 CD9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셀 데스 9이에요. 자, CD9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얘들이 평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얘들은 CD3나 CD4라고 하는 애들을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세포막에서 이제 죽음 신호가 오는 거예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있겠죠. 그래가지고 너 죽어라 하고 면역세포가 신호를 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 신호에 의해 가지고 불활성화되게 돼요. 억제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억제가 풀리죠. 그러면서 얘들이 플러스, 즉 활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의 활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른 연쇄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에이포프토시스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에이포프토시스를 일으키는 단백질 분해 요소들이 있어요. 아까 단백질화 된다 했죠. 단백질을 막 분해한다 했습니다. 그런 애들을 캐스페이즈라고 부르는데 요 CD3가 그런 캐스페이즈 중에 한 종류입니다. 자, 그게 또 방금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3번 에이포프토시스 경로와 유발 신호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인간이나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서로 다른 캐스페이즈 신호가 각각 다르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경로는 미토콘드리아 이 외막에 구멍을 뻥 뚫어줘요. 포를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자, 미토콘드리아에는 원래 여기 우리 전자전달기 배웠죠. 그쪽에 시토크롬 C라고 하는 놈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얘가 뒤에서 등장한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바깥으로 방출이 막 되는 거죠. 자, 그럼 시토크롬 C가 원래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그리고 요 외막 사이, 그러니까 내막의 바깥쪽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방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에이포프토시스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포프토시스 신호는요, 이런 포유동물뿐만 아니고 효모나 이런 예쁜 꼬마 선충 같은 선충,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대부분의 진핵생물이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진화 초창기에 애초에 이런 에이포프토시스 경로가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유류는 사지가 발생할 때요, 세포 예정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발생을 막 하면서 우리 손가락 있죠. 손가락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두툼하게 그냥 도라에몽 손처럼 생겼어요. 자, 하지만은 여기에 손가락 구조가 생길 때 요 부위들 있죠. 요 부위가 에이포프토시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에이포프토시스로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물갈퀴가 되게 되죠. 만약에 에이포프토시스가 없다면. 하지만 에이포프토시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손가락 혹은 발가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에이포프토시스는 알츠하이머병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이 왜 생기냐면은 신경세포 덩어리가 축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덩어리가 축적이 돼가지고 에이포프토시스를 일으키는 효소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뇌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거를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멜라노마라고 하는 흑색 종이 있습니다. 피부암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CD4, 정확히 말하면은 얘는 CD4는 예쁜 꼬마 선충이 있는 애들이고요. 얘랑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이 결함이 생기게 되면은 흑색 종으로 또 발병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 신호 전달계는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전공 심화해서 엄청 좀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가지고 뒤로 좀 미루겠습니다. 여기선 간단하게만 그냥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